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명부터 읽어볼게요.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이 중단원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여러분들 중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유심히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소단원이 두 개인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 두 번째,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다시 1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을 벌써 아셨겠죠? 위에 1번은 청나라 일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조선의 얘기겠구나. 벌써 아셨을 겁니다. 자, 교과서는 104쪽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고요. 학습 목표 읽으면서 오늘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청과 일본이 추진한 근대화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나라가 추진한 근대화 운동이 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달랐어요. 어땠는지 이 시간 끝나면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교해서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익히 들어왔을 거고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다만 그 우리 조선이 최초로 맺었던 근대적 조약이자 또 불평등 조약이었던 이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 그 성격,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연표 쭉 보시면요. 1861년부터 1876년까지 한 16년 정도에 걸쳐서 뭐 생소한 사건도 있고 뭐 익숙한 사건도 보일 건데 한번 쓱 봐주시고요. 오늘의 용어 읽어보겠습니다. 양문동, 베이지 유신,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보면요. 청나라 양인의 무기를 받아들이다. 양인의 무기를 받아들이다. 그렇죠? 양무운동이죠.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시작. 양무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자, 양무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양무운동 시작 배경을 물어보는 거죠. 자, 보시면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인 관료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양인들의 무기의 위력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인들의 무기가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걸 알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개혁을 전개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체 서용 되겠습니다. 중국의 몸에 서양의 것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냐? 자, 당연히 여러분들 중국 청나라가 한창 당했던 아편 전쟁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약간 연하게 회색을 쳐놨는데 교과서에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쳐놨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요. 태평 천국운동입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났던 거냐면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영국이랑 난징 조약을 맺잖아요. 그 이후에 그 청나라의 가난한 민중들의 삶이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 반란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태평천국이었어요. 이 천하태평한 하늘나라를 세워보자. 이러면서 일어난 그런 어떤 반란이었죠. 근데 이게 꽤 오래 갑니다. 한 10년 이상 갔어요. 한 3, 4년쯤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청나라 입장에서는 반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진압을 했어야겠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서양 무기를 또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편전쟁 때 당했을 때 그리고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면서 이 한인 관료들이 양인들의 무기의 위력을 체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 무기는 좀 쓸만한 것 같아. 이거 가져오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양무운동의 사례는 그래서 이 양무운동은 어떤 개혁을 펼치게 되느냐. 일단 무기에 관련된 거니까 공장을 그냥 공장 아니에요. 군수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요.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 건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군수 물자를 새로 만들어서 군대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신식 군대, 다른 말로 근대적인 군대, 육군, 해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식 학교, 교육을 이제 새로운 방식대로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배워오세요. 유학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3번 가볼게요. 시작. 양무운동이 실패한 까닭.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무운동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부재했다. 이미 청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없었고, 그리고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려 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양무파 관료들 얘기 나오는데, 양무운동을 추진하는 그 관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양무파 관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관료들이 어떤 게 부족했냐면 두 가지가 크게 부족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개혁을 이 중앙에서 좀 이렇게 통일적으로 좀 누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과서의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로 세워진 회사와 공장도 관료들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걸 선생님은 뭐라고 좀 바꿔서 표현했냐면 실력 부족이 실력 부족. 뭔가 관료들이 자기네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구심점으로 모아서 개혁을 이루어 나갈 만한, 추진해 나갈 만한 어떤 힘센 세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실력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 양무운동이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만해야겠다, 다 덮어라, 다 접어라 하게 된 이유는요, 무엇보다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오랑캐 중에 오랑캐입니다. 아주 전통 있는 오랑캐예요. 근데 이 일본에게 패배한 거예요. 야, 이거 서양인 무기 이거 영국이나 프랑스한테만 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깔보던 일본한테도 패배를 해?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은 완전히 접히게 됩니다. 자, 우리 일본은 어땠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설명이 달라요. 머릿속까지 양인들의 것을 받아들이다. 자, 여러분 청나라는요 양인의 무기만 받아들인 거였는데 일본은 머릿속까지 양인들의 것을 다 받아들여요. 자, 그게 바로 4번 갑니다. 시작.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자,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 맺으면서 개항이 됩니다. 근데 개항이 되긴 했는데 이 개항을 주도한 게 바로 에도 막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에 대한 비판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주냐?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일부 지방 무사들이 이제 막부를 타도 쫓아내고, 그리고 천황 덴노 중심의 새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덴노는 천황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천황 중심의 새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바로 동그라미 5번 시작합니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 사례는, 이 정부 이름이 메이지 정부였어요. 왜? 그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명치입니다. 명치, 거기 명치, 때리는 명치 아니에요? 밟을 명에 다스릴 치자입니다. 자, 아무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혁 사례가 뭐였냐면요. 그렇죠. 일단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겠다. 그리고 근대적 군사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게 뭐였냐? 징병제입니다. 어떤 나이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군대에 복무해야 되는 거죠. 징병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근대 시설이 도입되는데 우편, 철도 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와쿠라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해서 배워오게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이제 문명개화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치 청나라가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물건을 쓴다, 중체서용 이랬던 것처럼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문명이 개화해야 된다. 우린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썼던 어떤 구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시작. 개혁 후 메이지 정부의 행보는, 자, 행보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라는 것인데, 자, 보시면요. 일단 민간에서 이런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런 위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이런 개혁이 실시되는 동안 민간에서는요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야, 너네 우리 신분제도 없다며, 우리 국민 의무교육이라며, 우리 다 군대에 보내겠다며, 그러면 우리 뜻을 전달할 의회를 개설해줘. 그리고 막 맘대로 천황 맘대로 하지 말고 헌법을 통해서 우리 다스림을 받겠어. 우리 헌법을 제정하자. 자유민권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메이지 정부는 탄압하고요.
그리고 헌법을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듭니다. 즉 천황제국 헌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도 만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입헌 군주국의 형태가 됩니다. 이 입헌이 무슨 뜻이냐면 헌법에 입각해서 다스리는 군주가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있어요. 여기선 천황이겠죠. 대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입헌 군주국은요.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입헌 군주국의 형태를 띄었다고 했죠. 형태만 띄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천황의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이지 정부는요.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점차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동그라미 7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선 후기 개화 사상가 등장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이 시기가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18세기 말입니다. 이때요. 북학파 실학자들이요. 대청 통상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확대. 다시 좀 쓸게요. 글씨가 되게 안 이쁘네. 확대. 자, 그리고 서양 문물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8번 갈게요. 개화 사상가들, 이들은 어떻게 개화에 눈을 떴나? 일단 이름을 채워보겠습니다. 처음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박규수는 그 평안도 관찰사였던 그 박규수고요.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직접 보고 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나라의 문을 열고 개국, 상거를 통해야 된다. 통상, 개국 통상의 필요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오경석이라는 사람은요, 중인 역관 출신입니다.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청에서 어떤 책을 가져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해국도지입니다. 그리고 영환지략이라는 것도 가져왔는데 이 등등 가져와서 서양 기술과 문물을 소개했대요. 그리고 유홍기는 이제 규수와 경석의 동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명 인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가볼게요. 시작. 그래서 개화파는 어떻게? 자, 박오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예요. 다 바꿔유, 다 바꿔버려유. 기억하시기 좋겠죠, 그쵸? 선생님도 창피해요, 지금. 하지만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요, 젊은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개화 사상가들의 제자들이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누구 있냐?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중심의 개화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볼게요. 북학파 실학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개화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 밑으로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또 급변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조선 문이 열리다. 선생님, 여러분들 이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청나라도요, 일본도요, 선생님이 청나라 문이 열리다, 일본 문이 열리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썼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조선도 문이 열리다 라는 소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조선은 어떻게 개항되었는가? 사실 다 알고 있죠. 자, 흥선대원군이 실권합니다. 권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1873년도죠. 자, 그러면서 대외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게 됩니다. 해서요, 일본은 익히 알고 있죠? 운요 사건 통해서 조선을 침탈하고요, 통상을 요구합니다. 조선 내에서는요, 왈가왈부했겠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조규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항이었습니다. 조선의 개항이었죠. 자, 11번 갑니다. 시작. 조일수호조규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조일수호조교,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이죠. 부산 후에 몇 개? 2개 항국이야. 해안 측량권 허용되고요. 영사재판권도 인정되었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조일수호조교 부록의 주요 내용.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 일본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을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개항장에서. 그렇죠? 자, 이게 조일수호조교 부록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록 조약인 거예요. 부속 조약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 갑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시작. 조일 무역 규칙의 주요 내용은 뭐가 이렇게 많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다 똑같은 글자 들어갈 거거든요. 자, 뭐냐면 그게 바로 무입니다. 무. 쌀 작곡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쌀 작곡류가 무제한으로 유출될 수 있어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드나드는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 조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관세 물릴 수가 없어. 그래서 무관세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 상인들이 배를 타고 오면 그 항구를 사용할 때 항세를 내는 게 맞는데 이제 항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항구를 이용할 때 세금을 낸다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몇몇 국가에 가보면요, 그 공항 있죠, 공항 이용료 같은 걸 내기도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항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쌤이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격동의 시대예요. 선생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개화파, 개화사상가 등등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산 현실은 그 기대와 얼마나 달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궁금합니다. 여기 QR코드 들어가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